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303페이지죠. 점유권 들어갈 차례입니다. 1번 점유제도가 나오고 하단에 의의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소유권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경점에서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저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가 돈 주고 샀다.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어차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뭐는 없죠? 소유권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샀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죠? 본권이라고 한다. 좀 기억해 두시고, 교재 보시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교재 하단에 있는 2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구별, 여기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뭘 말하는 거죠? 본권을 의미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점유의 개념해 가지고 1번 사실상 지배를 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점유권 인정되는데, 그 사실상 지배가 뭘 의미하느냐, 일반 논증 내게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 점유 설정 의사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조그만 쪽지에다가 민법 선생 나가 뒤져라 해가지고 제 뒷주머니에다 넣어놨다면 제 응대기 밑이니까 저는 그 쪽지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쪽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있는지를 모른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점유권을 적극적으로 갖겠다라는 어떠한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지만 내 물건이 내 지금 응대기 밑에 깔려 있다라는 인식 정도는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합니다. 까지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점유의 관념화가 나오죠.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문제죠.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요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되겠죠. 항상 그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불일치되는 경우를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불일치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됨으로써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요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점유 보조자가 나오고 있죠. 일단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요. 왜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점유권이 없냐면 요 사실상 지배를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점유 보조자는 얘가 뭐냐면 가정부나 파출부, 알바생, 점원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용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점유 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 있다,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그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고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니까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겠죠. 기억나시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여야 합니까? 점유자이어야 합니다. 까집니다. 됐죠? 그럼 이 점유보조는 어떻게 해요? 끝인 거예요. 교재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점유보조관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서 당연한 말이 나옵니다. 가번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도 남편도 뭐가 아니에요? 점유보조자가 아니고요. 4번 법인의 기관, 대표, 이사는 당연히 점유보조자가 아니고요. 4번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도 성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간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 효과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간접점유가 나와요. 자, 뭐죠? 간접점유가 뭐냐?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임대인입니다. 효과는 반대예요. 점유보조자고. 자,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력구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이 될 거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저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유의하실 것은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민법에서 항상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점유자여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의취득 기억나시나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동산이죠. 선의취득에서 보시면 양도인은 무권리자 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유자여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고요. 양수인도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유권에서 배워야 될 취득시효도 타인의 부동산을 반드시 점유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담보물권에서 유치권자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점유자여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안 된다는 질문은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문제 푸실 때 아주 편해요. 왜요? 간접 점유자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지만 어차피 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성립 요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간접 점유자의 효력해가지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재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307페이지 우측에 중간에 뭐죠? 2번 점유보호청구권. 요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이거 읽어볼 건데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인 거죠. 자, 그러면 요 임차인이 뭐가 돼요? 점유자, 직접 점유자고 임대인은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인데 문제가 첫 번째 생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에 을에게도 당연히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고, 갑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점유권이 인정되는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니까 한 가지 물건에 두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하게 돼요? 충돌하게 돼요. 첫 번째, 쉽게 말하면 임차인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은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자, 임차인이 퇴근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와가지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임차인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임대인이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나가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현재 병이 점거하고 있다면 갑은 이제는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이라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직접 돌려주라는 반환 청구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퀴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측에 중간에 2번 점유보호 청구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박탈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갑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뭐죠? 예외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 상속인의 점유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에 살고 있고 제주도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점유권도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까지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끝이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의 종류해 가지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을가 결합돼 가지고 출제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선의, 세 번째, 병원, 네 번째, 공연하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과실이죠. 따라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점유자는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무과실은 추정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앞에서 했어요. 선의 취득하면서 선의 취득하기 위한 점유는 선의, 평원, 공연, 무과실인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죠?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추정을 받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무관실은 추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이 된다. 기억나시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해요.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반대는 뭐죠? 악이고, 평온하다는 것은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가 될 거고요. 공연하다는 것은 공개적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 은비에 의한 점이고요. 무관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관실이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좌측에 요 5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면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하고요. 우측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자 있는 점유가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하자 있는 점유자도 다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왜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니까 남이 물건인지 뻔히 알든 폭력으로 뺏었든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건 항상 뭐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재 보다시피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자주점유가 타주점유가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하자고요. 자, 의의는 뭔가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뭐예요? 자주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예요? 타주점유인 거죠. 자, 그러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점유를 왜 개시했는지 그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요.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입니다. 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자주점이고 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래요. 그래도 뭐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매 계약이 무효면 물론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냐면요.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에요. 자, 자주점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면 절도했다면 이것도 뭐예요? 자주점이죠. 왜요? 왜 훔쳤겠어요? 가지려고. 그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뭐가 없을 뿐이에요? 소유권이 없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의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자주점유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점유는 뭐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매도인 게 아니래요. 남의 물건이래요. 그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려고 산 거니까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무효래도 자주점유고 타인 소유물 매도인 게 아니더라도 자주점유인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요, 알면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매가 무효예요. 자주입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타주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남의 땅에 매도인 게 아니에요. 타인 소유물이에요.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입니다. 다만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면서 매매 계약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이런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학자분들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학자분들의 비판을 동의해요.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인 줄 알았으면 선의가 아니라 악이지 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냐? 왜 남의 매매가 무효인 줄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했겠어요? 가지려고 여전히 자주점유 아니냐? 그죠? 이렇게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단히 비판을 많이 받는데 문제는 우리는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부분은 뭐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주예요. 매매가 무효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입니다. 무효인 뻔히 알면서 했어요.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예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주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남의 거예요. 타인 소유물이에요. 그 사람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자주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정리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자주점유였던 사람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이 사람이 원래 뭐였습니까? 자주점유였는데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전환된다. 언제냐면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이거 좀 기억해요. 자, 자주점유였더라도 뭐가 발생하게 되면요?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저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인도 의무가 발생하니까 매도인인 저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죠. 제가요 소송을 했는데 재판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뭐죠? 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판결 확정 시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5번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해가지고 권리의 취득과 상실과 중복되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3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 점유의 승계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310페이지 하단이에요. 일단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가 되냐면 하자도 승계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점유하고 있고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갑의 점유가 악이고 을의 점유가 예를 들어서 선인데 갑의 점유 기간은 6년이고 을의 점유 기간은 14년이다. 그러면 을은 자신만의 점유 14년만 주장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하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악의 20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선의 14년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갑에서 을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상속이라면 그때는 선택권이 없어지고요. 원칙적으로 악의 20년만 주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하게 돼요?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악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점유권의 소멸해가지고 뭐 상식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이 소멸되겠죠. 하단에 보시면 이제 6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점유의 효력이 나와요. 1번 점유의 추정적 효과에서 1. 점유의 태양 방금 했죠. 서유의 의사, 선의, 평원, 공의님이 추정되고 뭐는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요.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그 시점은 파에서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판결 시점은 언제죠? 판결 확정시. 왜요? 판결이 확정돼야 인도 업무가 발생하니까. 또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죠? 소제기시. 왜요? 소제기를 당하면 이게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뭐예요? 알게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과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이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작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입증하게 되면 중간은 다 뭐예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시작할 때의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계속은 추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3번 권리 적법 추정이 나오죠. 밑에서 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나와 있죠. 메모가 필요한데 요 권리에다가 동글뱅을 치서 밖으로 뽑아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의미가 들어오시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꼬질의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하겠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무엇을 추정받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유자로 추정이 되냐면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사람 우리는 소유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뭐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소유자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은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중요한 걸 겁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